안녕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발생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르미로 아들 한 명을 키워낸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 아빠는 술집 여자와 놀다가 저에게 들켰고, 그 이후로 신뢰도가 떨어진 저희는 삐걱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죠. 그래도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가져다 줘서 다행이다. 내가 지금 이혼하면 빈털터리니까 아이라도 키우자 하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월급마저도 2년 정도 지나니까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꼴랑 20만 원 주면서 아이 먹이라고 하면서요.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주말마다 설거지를 하고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그러던 도중 사건이 발생한 것이, 술집 여자한테 작업을 당한 남편은 바보처럼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는 남편이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어이가 없더군요. 여자들이 남편 곁에 맴돌며 오빠 진짜 돈 잘 쓴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 밥 사 먹이라고 돈도 안 주는 피 같은 돈을 퍼주다가 은행 빚을 갚지도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저는 경매가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 상황에 저는 알아누웠고, 남편은 남을 나라 배만 째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죠. 내가 죽어서도 이 남자랑 다시는 마주치기 싫다 하면서요. 이혼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한번 혼자서 밥 쫄쫄 굶고 집안 개판 될 때까지 폐인이 돼봐야지 정신을 차려. 어떻게 네 갓난아기와 네 마누라가 집에서 배고파서 손가락 빨고 있고, 마누라는 돈 없어서 주말에 설거지하러 나가는데 너는 술집에서 놀아나니? 평생을 네 엄마가 네 똥 닦아주고 이제는 내가 그 짓거리 하니까 아주 세상이 만만해 보였어? 어디 한번 혼자 살아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라고 하고 저주를 뱉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리려다가 제가 피해서 겨우 화를 면했지만 저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무섭게 저를 협박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욕이라도 안 하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낸 뒤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들려온 소식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저와 이혼 후 직장에서 잘린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며 하루를 연명하다가 집에서 뇌출혈이 터졌는데 아무도 발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곳에서 고독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야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남편이 발견되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거죠. 정말로 말이 씨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제 온 신경을 지배했죠. 그렇게 한 차례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다행히 잘 자라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 정말 피도 눈물도 안 나는 칼 같은 사람입니다. 감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기계 같은 사람 같아요. 엄마인 저도 아들이 왜 이렇게 컸지 원망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성적이라서 감정적으로 영향받는 게 없으니 자기 할 일에 몰두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난리가 났죠. 10년 교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만점 받은 아이가 없는데 제 아들이 만점을 받은 거라고 하더랍니다. 애들이 너무 신기하고 공부 잘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아들은 그게 어려워? 그냥 머리 써서 풀면 되잖아. 이렇게 물어볼 시간에 공부를 더 해. 라고 하면서 쌀쌀맞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친구들이 그런 아들을 좋게 볼 리가 있나요? 당연히 그때부터 아들은 왕따였지만 초중고를 모두 그런 식으로 보내온 아들이었기에 왕따라는 사실에 아들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편하다고 하면서 공부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만 집중했고요. 항상 집에 오면 아들은 부동산 정책, 행정법 같은 대학교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얘가 자기 공부도 하기 바쁠 텐데 도대체 왜 대학교 책을 보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항상 좋은 성적을 가져오는 아들을 터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감성적인데 아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성적일까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까칠하고 냉철하니 말이죠. 그래도 아들은 다행히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서울의 최고 대학인 곳에 경제학과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데 본인 알아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니 엄마로서는 미안함과 고마움, 감정이 동시에 존재했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도 아들은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었나 봅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 본인 생각이랑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손을 들고서라도 반박하거나 토론을 했나 봐요. 당연히 학우들 사이에서 시선 집중,
그리고 그 공부벌레 사이에서도 항상 성적은 올 만점.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너무나 이성적이고 칼 같은 아들은 또다시 외톨이가 됐지만 성과가 우선인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많은 대기업, 증권사에서 모셔가려고 안달이었죠. 아들은 항상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펀드 증권사 관련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이 터졌어요. 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 없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걸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괜찮아졌다 싶으면 뒤에서 정말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대학병원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상 없다고 했어요. 절망스러웠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예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고 펜을 들어도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정말 건강하고 뼈도 튼튼했고 호러미로 아들을 키우면서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던 중 신경계 대학 교수님을 만났고 정밀검사 결과 폐기병 판정을 받았어요. 신경계 쪽에 교란이 와서 근육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었고 약도 없었어요. 그나마도 스위스 제약회사 쪽에서 나온 비슷한 약이 있지만 그걸 먹으면 한 달에 약값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전세금을 떼고 월세를 돌려서 저는 치료를 시작했죠.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몸은 엄마가 챙겨야지. 나도 직장생활하고 나 먹고 살기도 바빠. 그리고 내가 대형 프로젝트로 장기 투자 관련 계획을 실행 중인데 엄마가 아파서 내가 약값 내게 되면 그걸 못하잖아.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일단 엄마가 치료비 최대한 내보고 안 되면 말해. 하면서 또 이성적이고 칼 같은 남이어도 그렇게 안 말할 것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엄마가 희귀병에 걸렸다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니? 아무리 내 아들이 이성적이고 감수성이 없어도 그렇지. 나는 어쩔 때 보면 네가 내 아들이 아니고 로봇 같아. 사람 사는 게 별거 있니? 사람들과 행복한 감정 공유하고 공감하며 눈물도 흘리고 그게 인생인데 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게냐?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너 안 보고 싶다. 하면서 선을 그었고 마음속으로 아들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이놈의 자식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구나. 나도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고요. 그렇게 저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약값을 지불하면서 정말 하루에도 10알이 넘는 알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한번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린다는 거 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연락이 온 겁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얘가 보통 전화가 잘 안 오는데 뭔가 싶었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이제 돈 버는 패턴 알았어. 고등학교 때부터 부동산 투자, 주식 같은 책 보면서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습득했고 회사 가서 내가 세운 계획들 모두 실험했더니 수익률 100% 이상이야. 이제 확신도 있고 나 개인 투자하면서 돈 벌 거니까 그렇게 알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투자하다가 깡통 차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엄마는 걱정돼. 그만두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이직하는 건 어떠니? 그래도 다시 돌아갈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상관하지 마. 이런다니까? 꼭 하지 말래. 라고 하면서 말했고 결국 아들은 고집대로 회사를 퇴사해서 받은 퇴직금과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듯 했어요. 아들은 자기 자취방에서 매일 컴퓨터 3대를 틀어놓고 키보드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남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어요. 엄마를 엄마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길거리에서 마주친 아줌마 취급하는 모습에 지칠 때쯤 아들이 갑자기 제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약값 이제 자기가 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아, 얘가 돈 좀 벌었구나. 그래도 이제라도 엄마를 챙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4개월 정도 지나니 갑자기 아들이 자취방을 빼고 제 집에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됐다고 하고는 그날 하루 24시간 쓰러져 자는 듯 싶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을 잘 모르겠지만 싹 다 날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 빼고 나온 보증금으로 다시 돈을 굴리는 듯 했지만 그게 쉽나요? 그래도 아들은 양심은 있는지 엄마 약값 해준다는 약속은 지키더라고요. 애가 씻지도 않고 수염을 잔뜩 길러서 거의 초토화된 폐인처럼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엄마인 저는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도 안 먹으니 삐쩍 말라서 뭐 거의 산 짐승 같을 정도였고요.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상으로는 내가 지금 수익률이 300여야 하는데 뭔 개 같은 것들이 돈을 주고 앉아있어. 나보다 멍청한 것들이. 라고 하면서 집안에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소리쳤죠. 너 주식인가 코인인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 입사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라. 이따위로 살아서 벌면 행복할 것 같으냐. 너는 걸음마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네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자만할 때부터 알아봤다.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전부 주식으로 패가 망신하는데 고작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전업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소리쳤지만 아들은 이성을 차리지 못하고 정말 괴물처럼 변해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씨, 엄마 약값만 안 줬어도 지금 그 돈 모아서 3억은 버는 건데 라고 하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두면 괴물 될 것 같아 저는 가위를 가져와서 컴퓨터 선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고 그 이후로 저와 아들의 사이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아들이 저에 대한 약값 지원을 끊은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약을 먹지 않았고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다가 퍽 주저앉는 수도 많아졌고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있어요. 한 6개월간 아들과 냉전을 하면서 제 몸 상태도 안 좋아지니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제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엄마 마음도 못 헤아리고 제가 이기적인 성격이라 그동안 냉철하게 살았는데 그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일 줄은 몰랐어요. 제 나름대로 차트 분석을 해서 이대로만 하면 수백억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이제 예치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투자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네요. 이젠 어머니한테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아들이 수염을 닦았고 제 앞에 나타나 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다리가 아픈데 산은 조금 무리일 것 같다고 어디 공원이라도 가자 했지만 아들이 엄마, 그게 아니라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엄마 운동도 좀 하셔야 하고요. 근육 쪽 문제면 운동도 필요해요. 그리고 산에 가면 엄마한테 할 말도 있고요. 올라가기 힘드시면 제가 업고 갈게요. 하면서 저를 산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얘가 웬일이지 하면서 저녁 6시쯤 비교적 늦은 시간에 산을 올라갔어요. 유난히 그날따라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고 아프기 전 몸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 길을 잃은 것처럼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이 길이 맞냐고 이제 너무 깜깜하다고 다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아들은 다른 사람처럼 눈빛이 확 바뀐 채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성적인 거 아시죠?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대로 살면 희망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머니 모시고 살 자신 없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제게 10억 이상의 손해를 끼치신 것 같아요. 약값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 수익률 등등 해서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를 그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순간 뭐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소리치려고 했지만 이미 절벽에 떨어져서 기절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고 서러움에 눈물이 났죠. 그렇게 나는 끝이구나, 일찍 죽는구나 생각하며 정신을 잃었고 한참 동안 이게 꿈인지 아니면 천국인지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원래 이런 꿈을 꾸는 건가, 여긴 어디지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공간에 제가 혼자 한없이 걷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 귀에서 환자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몇 번 들리더니 순간 눈이 떠졌었고 제 앞에는 간호사와 의사가 서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제가 절벽에 떨어진 그 시간에 등산객이 저를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랍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5개월 동안 누워 있었고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발가락과 손가락에 자극을 줄 때 반응이 있다가 동공 반응도 시작되어 약물 치료를 하던 중 제가 깨어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저는 눈을 뜰 수 있었지만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눈만 깜빡이고 나는 다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몸이 안 움직이는 건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들의 충격적인 계획을요. 제 사고 관련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을 갔는데 어머니가 먼저 하산하고 자기는 좀 더 올라가겠다고 했고 나는 먼저 집에 왔다. 어머니가 절벽에 떨어진 줄은 꿈에도 몰랐고 너무나 충격적이다 하면서요. 저를 밀어서 죽이려고 했으면서 뻔뻔하게 그런 진술을 한 거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떨어지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계획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를 실족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었죠. 계획대로 되지 않자 아들은 어느 날 밤 눈 감고 있는 저를 찾아온 겁니다. 아들의 발자국 소리에 안간힘을 써서 눈을 뜬 저는 무진장 노려보았지만 어머니, 정말 목숨 즐기시네요. 지금 한창 바쁠 때인데 입원하셔서 또 저를 괴롭게 만드시네요. 이제는 노인이고 손만 많이 가니까 그냥 떠나세요. 라고 하면서 제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처럼 다시 아득한 꿈속으로 빠졌어요. 유리창에 소리치는 듯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지도 모르는 세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몸에서 전기 신호가 오는 듯 했어요. 뭐지 하는 순간 제 몸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눈을 뜨려고 하자 막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때 간호사들이 환자 깨어났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나 억울해요 하며 말을 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진정하고 심호흡을 크게 하라며 흥분한 저를 침착시켰고 저는 근육이 퇴화되어 앉을 수 없었지만 몸을 조금씩 일으켜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아들놈이 나를 밀쳤고 내가 코마 상태에 빠진 것은 그날 아들이 내 산소 호흡기를 떼고 내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의사는 알았다고 곧 형사가 올 거니까 잠깐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제가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흥분하면 혈압이 높아져 피가 터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던 도중 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계좌에 수백억이 들어있어서 지금 이거 관련으로 조사가 크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 알고 보니 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든 이후에 투자 관련 설명회를 열었나 봐요. 좋은 대학과 기업 출신이라는 스펙으로요. 1년 안에 50%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말로 수백 명의 사람들의 돈을 걷어들였고 그 돈으로 코인이라는 시스템으로 투기를 한 거예요. 1년에 50%가 아니라 300%라는 수익률을 올린 거죠. 그 사람들한테 돈 다 돌려주고 수백억의 부자가 된 아들은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일이 터질 것을 대비해 차명 계좌인 제 계좌로 돈을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코인이라는 것을 수십억 분산해둔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투자자들을 모아 판을 또 크게 벌렸는데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잠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은 아들은 결국 구속이 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제 계좌 안에 발견한 돈은 범죄 전에 번 돈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환수할 수 없고 과태료만 아들 이름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수십억을 제 명의 앞으로 돌려받았는데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진 몇 년간 그 코인이라는 것이 몇 배가 올라 수백억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벌인 거냐고 수십 번 물었고요.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는 사실 언젠가 아들이 큰 사고를 칠 것 같았습니다. 머리 하나 믿고 자만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아들이 언젠간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할 것 같았거든요. 사죄하고 싶었고 또 아들이 다시 벌을 받았으면 싶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는 이유로 팔을 안으로 굽힐 수도 없었고 또 아들은 마땅한 벌을 받으며 참회해야 했어요. 저는 형사님을 붙잡아 그동안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절벽에서 나를 떨어뜨린 건 우리 아들이고 내 산소 호흡기를 빼서 죽이려고 한 것도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몇 날 며칠이 걸린 제 증언과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한 형사는 아들을 살인미수로 고소를 했고 결국 기소가 완료되어 아들은 또 재판장에 서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재활 훈련을 받아 근육이 다시 돌아와 걸을 수 있게 된 저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어떻게 끼워난 거야? 엄마 일단 내가 다 해명할 테니까 내 말만 들어. 엄마 통장이랑 명의로 되어 있는 돈 건들지 마. 나 이거 형 다 살고 그 돈으로 또 사업해야 하니까 알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돈에 눈이 돌아가서 네 엄마 절벽에서 밀친 것도 모자라서 산소 호흡기까지 뗀 네 엄마 깨어난 거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고? 돈 빼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아들아, 너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대체 왜 그렇게 괴물을 자란 거야? 아빠 없다는 이유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기에는 이 세상에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서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 그리고 엄마는 이 돈으로 너에게 2차 피해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 보상할 거고 나머지는 엄마 약값으로 쓸 거다. 세상에 나올 생각 말고 몇 년 더 거기서 있어라. 넌 지금 세상에 나오면 안 돼. 몇 명이나 피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게냐?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고 아들은 그런 제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힌 채 금방이라도 저를 죽이려고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교도관이 와서 아들을 다시 감옥으로 데려갔고 저는 쓸쓸하게 다시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돈을 인출했어요. 상상도 못할 돈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뛰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과 피해 금액을 판결문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치도 빠짐없이 모든 금액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신 분도 있었고 그 사건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괴물 같은 아들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구나 생각했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 앞으로 남은 돈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사경을 헤맬 때 제 명의로 된 코인과 돈은 전부 고공행진으로 빨간불을 켜며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들이 출소할 때 나를 죽일 것 같아 이 모든 돈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사회적 단체를 만들어 아예 법인 소유 돈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요. 그리고 그 돈을 매달 일정 금액씩 미혼모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 생활비로 쓸 돈과 근육 관련 약값을 뺀 모든 금액을 이렇게 쓰게 한 거죠. 아들은 결국 15년 형을 받았고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아들은 그 감옥에서 반평생을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인 입장으로 아들을 고소할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에 출소하는 아들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또 돈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마음에 이렇게 큰 결심을 했네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져야겠죠. 내 아들이 폭탄을 들고 있으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하는 게 엄마겠죠. 그렇게 저는 폭탄을 들고 있는 아들을 온몸을 던져 고소라는 대처로 폭탄을 제거했고 지금 이렇게 쓸쓸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이 참 헛헛하지만 그래도 제 돈으로 삶의 희망을 얻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